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35회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진행자 김영호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고정 진행자 박주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우리 처음 만나는 건가요? 새해 처음 뵈는 것 같은데 두 분 다. 예, 처음 만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박경미 의원입니다. 네, 내가 좀 이따 소개하려고 했는데 먼저 그냥 셀프 소개를 하셨네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 우리 1월 1일 새해 첫 일정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6시, 새벽 6시에 이제 당원들 모여가지고. 네. 저희 지역에 봉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아, 봉산? 예. 네. 거기 이제, 매년 해맞이 행사가 있는데요. 네. 다 같이 올라가서 해맞이 행사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럼 당원분들이랑 같이 쫙 올라가시나요? 뭐, 당원분들 중에 이제 되시는 분들만 가는 네. 거죠. 이번에 한 30분 좀 넘게 같이 올라갔는데. 많이 가셨네요. 네.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요. 봉산에 가니까 그 은평구 시민들이 한 어느 정도 모이셨던가요? 대략 1000분은 와 계셨더라고요. 100년산도 많이 가시잖아요. 네, 백년산도 가시고 저는 이제 안산 갔거든요. 네. 안산. 근데 가니까 우리 시민들 새해 첫날 딱 만나니까 좀 느낌이 어떻던가요? 뭐 작년보다 훨씬 더 좀 표정이 밝아진 표정이셨고, 네. 확실히 그걸 느끼셨구나. 네, 그 답변을 내가 기다렸거든요. 네, 기대를 좀 많이 하시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날이 날씨가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그래서 맑았어요? 해돋이를 정말 그 바로 앞에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그냥 목도하게 됐는데, 새해 첫날 뭐 좀 소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을 비셨어요? 뭐 여러 가지 다 빌었죠. 남북 평화, 뭐. 지난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했던 아이에 대한. 예. 우리 박주민 의원님. 네. 사모님이 아이를 가졌대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할 일이죠. 저도 좋은 일이 있으시군요. 네. 지난 방송 때는 공개를 안 하셨는데 끝나고 제가 여쭤봤더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축하드리고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죠. 네, 한턱 내셔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첫째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빌었죠. 기도하셨고 다 건강 빌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 평화나 이런 것도 빌었고 그다음에 하여튼 지금 우리들이 하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하려고 했던 일들 성공 이런 것들 다 빌었죠. 네. 그 빌었던 모든 소원 다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경미 의원님.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천재소녀 박경미 의원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은 새해 첫날 어떤 일정으로 시작하셨어요? 저는 지역구가 없으니까 특별히 뭐 어디 당원들과 뭘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가족과 조촐하게 뭐 새해 맞았습니다. 그럼 해돋이를 못 보셨네. 해돋이는 못 봤고요. 근데 제가 31일 연말에 여수 순천 쪽을 갔어요. 그래서 1월 1일 해돋이는 못 봤고 31일 해는 그 여수에서 매우 유명한 향이람이라는 곳에 가서 일출을 봤습니다. 2017년도 마지막 해를 또 보시면서 2017년들을 잘 정리하셨구나. 예, 잘 정리하고 올해 이제 다음 달 이제 36일 앞으로 다가온 거더라고요. 평창 올림픽. 그 정말 잘 치러져야지 하는 마음이 정말 굉장히 간절하고요. 올해도 계속 그 문재인 정부 작년에 그 어떤 지지 그걸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 그런 공적인 그런 바람도 많이 가져보고 또 뭐 개인적으로 다 주변 분들 가족 또 다 건강해야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소박하게 지냈습니다. 새해 첫날 우리 신문 매체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또 올랐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분석하세요? 대통령께서 뭐 지금 뭐 민생 행보부터 우리 외교 안보까지 아주 잘하고 계신데 또 70%에서 지금 한 73, 5 이 정도로 지금 나오거든요. 새해 되면서 지금 이제 계속 낭보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북한하고 그냥 삭풍이 부는 그런 혹독한 겨울을 지냈는데 갑자기 해빙 모드로 이렇게 훈풍이 부니까 좀 좋은 것 같고요. 정말 우리 이제 바로 이야기할 거지만 1월 1일에 이제 김정은 신년사에서 또 그 동계올림픽 참가하겠다, 남북대화 재개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또 화답해서 2일에는
고위급,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화답을 하고 또 3일에는 판문점 채널이 복원되고 정말 LTE급으로 1일, 2일, 3일 하루하루가 이렇게 남북 관계에 있어서 성큼성큼 진전이 이루어지니까 참 좋고요. 흐뭇하고 또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지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니까 또 정말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상승은 남북 관계 이제 해빙 모드 이것의 영향 때문에. 근데 아직 그것과 반영 안 됐는데도 오른 것 같은데요. 그럼 반영되면 더 오르겠네. 그렇지 않을까요? 1, 2, 3일 오는 그러니까 뉴스니까는요. 예,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어차피 좀 있으면 다루겠지만 뭐 러시아가 뭐 조직적으로 그 금지된 약물을 썼다. 뭐 이래서 이제 IOC의 제재를 받으면서 국가 차원의 참여가 좀 무산되고. 개인적으로만. 최근에 위안부 합의를 좀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입장이 나오면서 일본 쪽도 그러면 뭐 평창 못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이게 좀 평창이라는 올림픽 그거만 놓고 봤을 때 조금 경색 국면으로 굉장히 위축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좀. 근데 지금 아베가 좀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뭐 우리 뭐 보이콧 얘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가해자가 그렇죠. 이렇게 후한무치하게 발언을 하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더 결속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 이제 가해자인 일본이 갑이 되고 피해자인 우리가 을이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제 그것도 바로 잡아가야죠. 그 일본도 지금 올림픽 하계 올림픽이 예정돼 있잖아요. 2020년. 그래서 아베 안 오면 뭐 우리도 카드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아베가 말은 그렇게 했더라도 아마 그렇게 좀 쉽사리 그렇게 이제 결정하지 못할 거고요. 국내용으로 아마 그런 액션을 또 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국내에서 자기 그 인기 올리려면. 그리고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또 외교적인 그 수단과 방법을 다 집중해서라도 아마 아베 일본 총리도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보이콧을 못할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좀 우리 그 김정은 신년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는요. 어떻게 보세요? 갑작스러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우리 동계올림픽 참여를 이제 시사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정부에서도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작년에 들어선 이후에 북을 향해서 대화의 메시지, 어떤 진정성 있는 태도를 계속 보여왔잖아요. 그것이 이제 드디어 이제 효과를 발휘하게 됐다. 북도 이제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화답을 해온 것이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북에 대해서 어떤 유화적인 그런 메시지를 보냈을 때 사실 보수 언론들이 얼마나 그 비판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관된 의지, 노력이 결국 이렇게 좋은 소식을 만들어낸 것 같아서 물론 뭐 지금 그렇게 속단을 낙관적으로만 뭐 할 시기가 아닌지 모르고 지금도 이제 조심조심 가기는 해야 되는데 또 드디어 그런 노력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서 저는 일종의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막 어렵게 균형을 잡으면서 조심조심 온 거 아닙니까? 정말 참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말 참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그 마지막 방송 때 저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김정은, 그러니까 북한 체제는 이제 김정은의 선대, 김일성, 김정일이가 계속 민족을 강조하면서 그 세습 체계를 강화시켜 왔잖아요. 근데 민족을 이렇게 부르짖는 이제 그쪽의 정통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참여할 것이다를 사실 50% 이상으로 봤거든요. 시기가 언제냐 문제지. 타이밍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런 관측도 나왔었어요. 뭐냐면은 작년 신년사 때는 핵을 가지겠다가 핵심이었어요. 연내 핵을 가지겠다. 그래서 뭐 열심히 핵 실험한 거죠. 뭐 핵을 확실하게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기술 수준을 갖췄다고 지금 평가를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한 말도 있으니까 핵을 가졌다고 선언한 거죠. 실제는 어떤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기조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핵을 자기가 가지겠다고 했고 명목상이든 뭐 우리는 정확히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핵을 가지겠다는 것보다 이미 자기는 핵 보유국이다라는 입장하에서 그러면 이제는 뭐 민생이나 민족이나 이런 걸 챙기겠다라고 나설 수밖에 없겠다. 약간의 변화는 그래서 사실 예상은 됐었던 부분은 있어요. 거기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난번에 이게 경강선 KTX를 타고 가시면서 그 얘기를 했죠. 북한의 어떤 참여를 좀 촉구하면서 평화적인 거. 그래서 한미 간의 군사 훈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할 수 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이미 보내셨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이 뭐 ICBM급 그 도발하고 또 핵실험을 하더라도 그 대화라는 그 소통과 대화라는 일관적인 원칙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진정성으로 받아들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북한 체제도 지금 상당히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두 가지의 명분을 가져야죠. 이 고립에서 탈출해야 되고 또 한 민족이라는 그 어떤 평화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세계에게 그걸 좀 알려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비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이것을 표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올림픽이라는 것은 사실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그냥 우리 민족 대축제이고 세계인의 축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건은 참여에 대한 조건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참여한다는 것은 좀 부담 없는 행동일 수도 있고 발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좀 확실히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번에 정부 입장에서는 말이 나온 김에 여러 가지 대화 시도를 통해 가지고 좀 한 단계 좀 높은 단순히 이제 평창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뭐 대화의 정례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나가보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굉장히 신속한 대안을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회담을 이제 제안을 했죠. 9일에.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북한 측은 어떤 답변이 아직은 글쎄요. 없죠. 오늘 그 통화는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진도는 나가지 못했지만은 저는 굉장히 전향적인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그런 실무 회담이 아니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평창 올림픽의 선수단 혹은 뭐 더 확대되면은 응원단 뭐 이런 차원 그것도 이제 매우 중요하고요 현 시점에서. 근데 이제 그거 한을 이제 넘어서서 저기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뭐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이렇게 더 긴 흐름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1일에 신년사가 나오고 2일에 고위급 회담, 3일에 한 라인이 개통되는 거 이런 거 보니까 정말 매일매일 뉴스 볼 맛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그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사실 우리 그 회담 때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언급할 수 있죠. 오늘은 또 뭐 그 좀 전에 뉴스들을 보니까는 한국 중국 간 북핵을 둘러싼 수석 협의가 있고 또 한미 한일 그 연쇄 통화를 하면서 이제 6자 수석 회담 뭐 이런 것까지 조금 그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대통령님은 특별한 일정을 좀 다 빼고 남북 대화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구상에 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진짜 몇 년 만에 그 한라인 그 23개월, 23개월 만에. 11개월 만에. 역시 똑똑하세요. 다 그거 기억하시네. 그래서 어제 오후 한 3시 반쯤에 이제 재가동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두세 차례 통화가 됐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입장은 이번 우리 남북 회담에서 그 북한에 대한 핵 그거 이슈를 좀 언급을 해라. 주 의제로 좀 다뤄라라고 사실 우리 정부를 약간 압박한다는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남북 관계는 이제 핵이 사실 가장 주요한 이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올림픽 전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에서 지금 어렵게 북한에서 지금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우리가 핵 문제로도 이렇게 막 압박하는 것은 사실 전략적으로 좀 저는 맞지 않다. 그럼 또 그쪽에서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아까 뭐 쌍중단이라고 하잖아요. 핵 미사일 포기 그다음에 군사 훈련. 이 군사 훈련.
그것까지 가서 또 거기서 혹시 또 결렬되거나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은 일단은 그 올림픽에 예, 저도 박주민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남북 대화가 성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무시하고 모든 현안을 거기 한 번에 다 걸어버리겠다. 이거는 굉장히 좀 오랜만에 찾아온 대화의 기회를 무산시킬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좀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네. 이제 미국에서 나타난 북한 핵 문제를 이번 회담 때 그거를 좀 제외하지 말고 테이블에 올려서 계속 좀 대화를 나눠라라고 좀 약간의 이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그 보수 야당, 그다음 보수 언론이 이렇게 같이 이걸 또 비판을 하잖아요. 남북 대화를 하게 되면 한미 동맹이 균열될 수 있다. 참. 자, 근데 제가 그 그러니까 미국발 외신들을 조금 봤는데요.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지도 그냥 기본적인 논조는 남북 대화 환영한다. 그다음에 특히 블룸버그 사설에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한미 동맹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할 것이다. 남북 대화 하지 않을 이유 없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그런 해석을 내놓았는데 우리나라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이 남북 대화하는 게 한미 동맹을 이제 약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공박을 벌이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보수 야당의 논조와 미국 백악관의 논조가 굉장히 흡사해. 네. 지금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인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우리 정부는 뭐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 제재했을 때는 중국에도 굉장히 쓴소리하고 또 굉장히 제재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또 미국이 또 굉장히 우호 관계는 우리가 또 협력할 때 협력하고 굉장히 그 좀 균형 외교를 우리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외교 전략으로 삼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그때 트럼프 왔을 때도 말이죠. 네, 트럼프 와서 국회 연설하고 갈 때 뭐 오랜 친구인 양 막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다 일어서 가지고 뭐 웰컴 그러고 뭐 굿바이 그러는데 조금 낯뜨겁더라고요. 조금 낯뜨거웠어 저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뭐 가장 중요한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우방인 건 맞지만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익과 우리나라의 이익이 항상 100% 일치한다고도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략적인 사고가 항상 필요하죠. 아무리 우방이라도. 근데 이제 가끔 보수 야당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100%가 아니라 거의 120% 일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숭배주의.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떤 전략이라는 게 가동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입지를 좁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우려가 들더라고요. 실제로 대화하시는 거 보면. 이번 그 평창 올림픽 때 이제 북한이 참여하는 건 이제 거의 확실시 됐는데 어떤 그림이 될까 자꾸 그려보게 되는데요. 상상하건데 응원단도 대규모로 보낼 것 같아요. 근데 올 때도 이렇게 남북 경계선 넘어서 육로로 올 수도 있고 뭐 항공이나 뭐 선박으로 올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장면으로 등장을 할까 뭐 동시 입장은 가능할까 혹은 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는데 지금 이제 36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일팀은 그 불가능하기는 하겠지만은 또 뭐 남북 대결도 일어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그림들이 연상이 됩니다. 저는 작년 4월 6일에 강릉에서 그 남북 아이스하키 팀 그 대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를 보러 갔었는데 또 갔어요. 그때 저희 교문위에서 갔었고요. 그리고 좋은 상임이에요. 그리고 저쪽 그 북한 그 응원석 쪽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남한의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냥 나뉘어서 응원을 했거든요. 북한을 응원하는 쪽에 가서 같이 막 그럼 홍준표 대표가 봤으면 그거 난리 났겠네. 그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 보고도 그렇게 흥분하니까. 용기 갖고 그 해프닝 거 뭐예요 도대체. 근데 제가 정말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제 그림 중에도 우리 국군과 인민군이 제가 직접 그린 그림에 이렇게 얼싸안고 눈물 흘리는 그림 제가 한번 그렸었어요. 74년도에. 타고난 민주당이시네. 정말.
그 DNA를 타고 나셨네요, 정말. 네. 근데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막 나무라지는 않으셨어요. 네. 아니, 이게 이번 그림 얘기 나가서 잠깐만 좀 얘기를 좀 그래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니,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도 보니까 그림 다 인공기 나오던데요. 맞아요. 통일부가 이런 데 주최했던 데서 상 받았던 그림들. 자기네들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참. 웃기는 참 애들이에요. 어이없는 그냥 국민들 한번 피식 웃고 지나가라고 그냥 쇼해주는 건가 싶습니다. 또 이번에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신년사에서 이제 그 평창 올림픽 참여를 좀 시사하는가 반면에 또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했죠. 핵 버튼. 네, 내 테이블에는 핵 버튼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이 좀 충격을 받았는데 트럼프가 거기서 바로 또 대응을 하더라고. 더 큰 버튼이 있다. 심지어 작동하는. 네. 야, 그래서 이게 지금 또 외신에서 완전히 탑뉴스예요. 그리고 또 특히 보니까 미국 국내 여론에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던데요.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어디냐. 아니, 그게 그래서. 미국 국내 여론이 아니라 사실 좀 어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초강대국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정말 대응하고 정말 아이들 무슨 말장난 같잖아요. 네. 그렇죠. 예. 또 이제 자기한테 박수 쳐주는 그 극렬 지지자들 결집 효과로 그런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한다든지 그것도 이제 그 일부 극소수 그 지지자들 결집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더 작동하는 더 큰 버튼 이런 것도 거기에 박수 쳐줄 일부를 겨냥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건가? 근데 진짜 태블 왜 버튼이 있나? 아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궁금했는데 마침 뉴스에서 그걸 또 다뤄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백악관 테이블에 버튼이 있나 없나? 네. 팩트 체크? 네, 근데 버튼 없다 그러고요. 없겠지. 아니 막 얘기하다 잘못해서 이렇게 차 마시다 눌러봐. 그럼 다 누르는 우리가 그 식당에서 누르지 않았는데 모르고 막 대화하다 팔꿈치로 버튼 눌러가지고. 주인 아주머니 오셔가지고 왜 자꾸 누르냐고. 맞아. 그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이 된 거예요? 그거 없고 핵 가방이라는 거를 핵 가방은 들고 다니지. 핵 가방이라는 들고 다니는데 그 핵 가방 안에도 어떤 발사 스위치가 있는 건 아니래요. 명명자가 핵 발사 명명을 하고 그 명명자가 대통령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거기 안에 들어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정부가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잖아요. 실무자 회담이 아닌 이제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뭐 배경에 대해서 좀 우리 박주민님. 그러니까 사실 그거죠. 단순히 평창에 넘어서는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대화 정례와 이런 것들 또 개성공단도 풀긴 풀어야 되잖아요. 풀긴 풀어야죠. 그리고 그러려면은 좀 고위급 회담이 필요하죠. 개성공단 폐쇄도 정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참. 그러니까 사실 재밌잖아요. 개성공단 폐쇄 팍 한 거는 자기네도 괜찮다고 그러고 저희는 그 신고리 오리코기 건설 중단도 아니고 공론화위원회 해보겠다는 것도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죠? 참 나쁜 정부였어요. 참 나쁜 정부는 뭐 우리 국민들께서 다 이제 나쁜 정부를 다 알고 계시고 최근에 이제 우리 재개통 연락처를 재개통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사실 오늘 하루는 좀 우리가 좀 기다리는 입장이었어요. 그렇죠. 네. 내일 좀 또 기대를 좀 해봐야죠. 북한 입장에서도 실무자 회담보다는 고위급 회담. 근데 이미 참석하려는 사람들이 좀 보도 나왔는데 꽤 고위급들이던데 거론되는 분들이. 그러게요. 그렇죠. 장관급 그다음에 차관급 수석 대표 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조평통 위원장이 이성권, 이성권 조평통 위원장급이 나오면 우리도 조명근 통일부 장관급이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되면 이제 고위급 회담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평창올림픽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문제, 또 앞으로 향후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 문제 등은 우리가 좀 폭넓게 좀 대화를 할 수 있겠죠. 일단은 평창, 그다음에 포스트 평창까지 이제 길게 봐야죠. 그 북측 대표가 지금 매체에서 거론하는 것은 조평통 또 누가 좀 거론되고 있죠?
또 조평통 그분까지밖에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네, 아직 그 북한에서 더 추후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측 보도하는 거지. 뭐 그쪽에서 그쪽 북한 입장에서는 아직 뭐 확인한 바가 없으니까. 네. 이번에 평창올림픽 참여 여부를 결정하면서 북측이 뭐 어떤 조건을 내세울 거라는 또 혹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 김정은이 신년사로 이렇게 한 말에 대해서 실무 또는 고위급이라 하더라도 얘기를 하면서 다시 또 뭔가 조건을 건다. 그러긴 어렵죠. 그러긴 어렵죠. 네. 최고 존엄이 아무 조건 없이 토달지 않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 않을까. 오늘 신년사가 저도 이제 전문을 대충 봤는데 각 그 경제 분야를 하나하나 다 거론을 하더라고요. 네. 들어보셨어요? 그 전문은 그냥 봤어요. 아, 보셨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로도 좀 김정은의 그 음성도 직접 듣고 봤는데 꽤 디테일하더라고요. 그리고 꽤 자신만만해 하더라고요. 네. 평창올림픽이 2월 9일 개막식. 네. 그리고 25일까지. 그러면 이제 그 기간에 이제 뭐 북한 선수단 이제 참여해서 많은 또 국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텐데요. 그 이후에부터 이제 한반도의 평화가 그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어떤 기여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지금은 그냥 희망사항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뭐 이제 북한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안전 문제로 조금 몸을 사렸던 서구권 모든 국가들은 이제 당연히 참여를 해서 아마 최대 참여국 뭐 이런 정말 명실공히 전 세계적인 축제가 될 것이고 그것이 잘 마무리되고 글쎄요. 계속 중요한 게 지속적인 소통인 거죠. 그렇죠. 네, 올림픽이 끝나더라도 계속 남북 대화는 이어져 나가야 되고. 그렇죠. 예, 우리 계속 이야기한 대로 이산가족 상봉이나 개성공단 재개나 뭐 혹은 뭐 이제 육자회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쭉 이어져가는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요? 또 많은 나라가 이렇게 좀 그 어떤 경쟁국이나 또 굉장히 국가 그 안보 위기 때 많이 활용되는 것이 스포츠 외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한 선수들도 와서 굉장히 감동적인 모습을 많이 연출해낼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들도 한민족이라는 것을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될 것이고 북한에서도 우리 그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생중계는 아니라도 녹화 중계는 할 거란 말이죠. 과거에도 보면 큰 국제 경기는 녹화 중계는 네, 녹화 중계는 하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 또 한국 선수들의 또 활약상을 북한 국민들이 보면서 같은 민족이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이 평화적인 어떤 그 동계올림픽, 평화올림픽이 북한과 대한민국과 북한에 굉장히 많이 확산이 돼서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표방하고 있는 우리 통일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조금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제가 많죠. 이제 많죠. 당장은 우리가 아까 얘기 나눈 것처럼 북핵 문제나 이런 걸 다 테이블에 올리기는 어렵겠지만 사실 이제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미국과의 관계나 일본과의 관계 뭐 이런 것도 다 조율해 가면서 또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올림픽이 끝나면.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글픈 현실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집권하고 지금까지도 정말 줄타기를 하면서 참 어렵게 오지 않았습니까? 잘 밸런싱을 하면서 왔으니까 앞으로 잘 하시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자, 평창올림픽 그 티켓이 판매가 좀 저조화돼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우리 평창올림픽 또 패럴림픽까지. 우리 그저 국회의원들 다 세비 중 일부 떼서 표 샀는데 몇 장씩 산 거예요? 그게 아마 패럴림픽만 산 거예요? 아, 그럼 동계올림픽은 동계올림픽도 일부 있을 건데. 네. 좀 사야 되겠네. 하여튼 비인기 종목으로 우리 의원들은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괜히 뭐 아이스하키 같은 거 보러 갔다가 욕먹어. 지역위원회 분들 좀 같이 싹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새 이제 지역에도 뭐 유관단체 분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건배사를 우리 많이 했잖아요. 송년회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건배사를 어떻게 했냐면 평창 동계올림픽 그럼 평화해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잔을 들고 평창 동계올림픽 그러면 이제 평화 그랬더니 우리 유권자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야, 국회의원 건배사는 확실히 다르네. 예. 네. 네. 계속 써먹겠습니다. 네. 아니, 이제 올해 다 갔는데요, 뭐. 이제 올해는 다른 이슈로 해야죠. 다른 이슈로. 네. 그 평창올림픽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네. 오늘 대통령께서 이제 위안부 할머니를 청와대에 초청하셨어요. 오늘도 참 많은 뉴스가 여기서 이제 생산이 됐는데요.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뵙는 자리에서 아마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그 일본과 합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할머니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해서 죄송하다고 대통령께서 박근혜의 잘못을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벌써 작년이죠. 12월 27일에 이제 2015년에 이루어진 1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외교부 TF의 결과 발표가 있었죠. 네. 참 뭐 지금 거의 이제 열흘 가까이 된 일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일단 뭐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거 이런 게 이제 백일화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제 박주민 의원님하고 저하고 여가위인데요. 네. 저희가 그 128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뭐 소녀상 이전과 관련된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여가부 장관한테 줄기차게 질의를 했고 정말 뭐 시민사회 뭐 언론에서도 그렇게 했는데도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때 절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일관되게 거짓을 이야기했던 것도 정말 가증스럽고요. 아니, 최근에 윤병세 전 장관이 또 거기 항변을 하시더라니까. 네, 그냥 그거는 이면 합의가 아니라 외교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있는 비공개 부분이다. 네. 그게 이면 합의잖아. 그렇죠. 근데 정말 명분도 신뢰도 찾지 못한 정말 외교 참사였고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찬도 하셨지만 그 김복동 할머니가 편찮으시대요. 네, 그래서 거기 병원에 문병 가셨어요. 그런 장면들이 정말 저는 항상 그 진정성이 느껴져서 볼 때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근데 또 그런 광경을 보고 또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문재인 정부는 정말 쇼를 잘한다고. 진짜 그쪽은 무릎 꿇고 사죄를 해도 용서를 못 받는데 정말 너무 잘하고 있고 진정성 있고 감동 어린 그런 장면에 대해서 평가절하는 것은 잘 몰라서 그래요. 홍준표 대표가. 네. 뭐냐면 사실은 이제 외교부나 여가부가 이제 TF 발표를 하고 나서 한일 그 위안부 합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를 사실 결론을 완벽하게 내리지 못했었어요. 대통령이 못을 박은 거예요. 안 된다. 이거는 합의 안 된다. 그 과정을 아는 사람은 대통령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를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아니죠. 이 TF 결과 발표를 놓고도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등등등 많은데 그냥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님의 결단이 갖고 있는 그 깊은 고민과 이 결단을 내렸을 때 이 것들을 홍준표 대표 같은 분들은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함부로. 홍준표 대표가 참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이 지지율이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달력 그림. 너무 황당하다니까요, 지금. 하태경 의원이 완전히 오늘 그것 때문에 좀. 폭발했더라고요. 폭발했죠. 하태경 의원이 정신병자 같다고. 그렇게 누가 누구를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쪽 분들은 왜 누가 누구를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오찬에서 그 위안부 합의가 내용도 절차도 잘못됐다라고 또 명명백백히 말씀하시고 또 강경화 장관이 오늘 그 CBS 인터뷰에서 파기 또는 재협상 가능성을 또 강하게 시사하시고 그래서 바로 잡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 표정 너무 밝았고 오늘 청와대 초청받으신 분 8분. 너무 표정이 밝으셨고 대통령님 막 안아주고 막 이뻐하시더라고요. 그게 드러나요. 표정에서. 이용수 할머님은 지난번에 그 트럼프 방한 때도 그 초대받아서 가셨는데요. 정말 굉장히 씩씩하시잖아요. 그리고 정정하시고. 그리고 할머니들 오늘 청와대 오실 때도 굉장히 의전을 의전을 굉장히 신경 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오늘 굉장히 흡족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님도 상임위에서 많이 하셨던 말씀인데 그게 이제 조약이냐. 사실은 뭐 서면 문서가 안 남아있기 때문에 조약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파기의 대상도 아닌 그냥 기자회견문만 있는 합의고 그렇다면은 그것을 뒤엎는 것이 큰 외교적 결례나 이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1228 위안부 합의의 성격이 또 굉장히 이제 모호하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국제법적으로 네. 여러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조약도 아니고 네.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파기고 자시고 뭐고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수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런데다가 그 이제 우리 법조인이시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해서 당선이 됐지만 또 탄핵으로 모든 그 권한과 권력을 국민들이 권력을 다시 이제 회수해 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럼 네. 그 사람이 외교적인 어떤 협의문이나 합의문을 했던 것을 국제법상에 인정하나요? 네, 사실 뭐 법적 안정성이라 그래가지고 소급해서 다 무효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이면 합의도 있었고 그 내용도 적합하지 않은 합의문,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문 거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이루어진 그 일련의 상황들, 그러니까 이번에 아베 총리가 뭐 1mm도 뭐 움직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움직일 수 없다고 해도 되는데 1mm도 이러면서 그런 그 극단적인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참 얄밉더라고요. 저는 그 예전에 2016년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에게 사죄 편지를 쓸 용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 그래서 이제 털끝망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털끝만큼도 1mm도 그냥 뭐 쓸 의향이 없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참 그 매를 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박경미 의원님한테 말을 할 때 조심해야겠다. 조금만 상처받으면 100년 갈 것 같아. 기억해. 네. 100년을 기억할.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격분하는 것은 2016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1995년에 일본 총리 명의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한테 사죄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20년도 전에.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93년 고노다마 때 일본군에 의한 강제 연행을 이미 인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2015년 12월 28일에 위안부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2016년 1월 한 달도 안 돼서 그때 기시다 외무상이 그 일본군에 의한 강제 연행이 있었다는 직접 기록은 없다. 이렇게 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노다마나 90년대 썼던 편지보다도 훨씬 더 후퇴된 행태들을 그 128 위안부 합의 이후에 아베 총리나 기시다 외무상이 보여줘서 그 합의 내용도 문제고 이면 합의도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중요 정치인들의 행보를 보면은 정말 그 우리가 격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위안부 합의 시 미국의 역할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안부 합의 파기 시 미국의 입장이 좀 강경해질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추정되는 대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의 그 아베라든지 또는 관료들이 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라는 걸 미국에 항의를 하는 장면들이 연출돼요. 그쪽에 일러바친 거죠. 왜 미국이 일러바칠까? 그걸 보고 이게 미국과 뭔가 얘기했었나?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아미티지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그 민간 재단이긴 하지만 아미티지 보고서에 따라서 이 동북아 전략이 미국이 많이 움직였고 실제로 그 아미티지 재단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회전문 인사예요. 또 외교 라인에 갔다가 또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아미티지 보고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그 과거사 문제 이런 것들 좀 빨리 해결해서 좀 더 군사적으로 긴밀하게 묶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이 뭔가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명확하게 드러난 건 아닙니다만.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이 가셨죠. 가셔서 뭐 포옹도 하고 뭐 했단 말이에요. 그걸 그럼 뭐 트럼프는 모르고 있었냐? 모르고 그럴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이미 또 어느 정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특히 미국이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우리나라한테 뭐라 그런다. 또 이것도 외교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없죠. 그러니까 그 2013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후에 첫 번째 3.1절 기념사에서 1000년이 지나도 그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는 변화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경한 어조. 그다음에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한일 정상회담도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졸속 합의를 그 네. 굴욕적인 그런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한미일 공조 뭐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한국 일본이 맨날 투닥투닥 그렇게 싸우니까 니네 좀 사이좋게 지내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외교적으로 압박을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강경 기조를 이어가다가 어느 순간 그 태도를 이렇게 급변하는 게 그러니까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이 그 이면에서 그러니까 그 뭔가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지금 G2로 급부상한 중국을 이제 견제하잖아요. 하는데 특히 동북아시아 또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남방 정책에서 뭐 필리핀까지 다 미국 전략은 이제 친미화시키는 건데 여기에서 일본과 한국이 자꾸 갈등을 일으키니까 이 미국의 대외 전략이 사실 좀 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미국이 직접 개입해서 자꾸 봉합시키려는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아까 말씀 주신 얘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게 현실 가능한 얘기일까요? 미국이 그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 없이 한국에게 또 일본에게 압박을 해서 이 관계를 봉합한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사람 관계도 힘든 문제인데 국가 대 국가를 그런 식으로 봉합시키지 못하죠. 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이런 막 꿈도 꾸는 거죠. 사실은 이제 중국도 지난번에 우리가 기억하지만 난징 학살이라든지 네. 일본에 대한 분노와 아픔이 있어요. 네. 우리도 그래요. 네. 대만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감정은 어느 정도 공유하는 그렇죠. 흐름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를 좀 중국에서 좀 떼놓고 네. 중국에 대한 그 체인망을 네. 구성해가지고 뭔가 중국을 포위하려면 이 반일 감정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를 좀 풀어놔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현실 불가능한 거예요. 현실 불가능한 감정을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오히려 그렇죠. 만약에 진짜 적절한 판단이라는 거를 했다면은 일본 보고 사과라고 하는 게 더 빠르죠. 더 빠른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그게 정답이지. 정답이죠. 그렇죠. 그럼 정말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일본이 진정 어린 사과를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또 국민이 아니잖아요. 정말 진정 어린 사과 또 실천하면 아마 한일 관계는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쓴소리 해주잖아요. 네. 독일은 네. 아시다시피 그 가해자인데도 가해자였고 엄청난 학살의 주범이었는데 유럽 통합의 주역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거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사과하고 정말 반성하고 통렬한 반성을 했거든요. 하고 네. 그 진정성을 느꼈기 때문에 일본이 정신 차려야 돼. 일본이 뭐 그럴 깜냥이 안 되겠죠. 네. 일본말 할 줄 아시는 분 있으면 일본말로 좀 네? 정신 차리라고. 네? 우리 그 작년에 네. 그 촛불 전국 때 그 들었던 표 중에 하나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이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촛불의 동력 중에 하나가 이 한일 위안부 합의였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분명히 이제 한번 여기서 바로잡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이제 일본 위안부 할머니 또 대통령과의 오늘 오찬 이야기는 이제 브리핑을 여기서 끝내고요. 좌파 개헌안 프레임. 네, 요새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이 계속 좌파 개헌안 프레임을 들고 나왔어요. 예, 좌파 개헌안 뭡니까? 얼마 전에 네.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제가 잘 아는 어떤 어머님께서 네. 카톡으로 이런 문구가 돈다고 저한테 보내주신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뭐 문재인 정부는 토지 소유권을 폐쇄하려고 한다. 옛날 이제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 네. 그걸 한 달 전쯤에 3주 전쯤에 네.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게 돈다고. 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다. 포기하고 네.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로 네. 가려고 한다 근데 등등등. 혹시 어느 나라에서 그런 개헌안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예. 근데 갑자기 조선일보가 이걸 또 예. 뭐야? 사설도 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새 조선이. 예. 왜 이래요, 조선? 그러니까 이게 1월 2일
일면 기사로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이미 김정은 신년사에서 이제 그런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거를 워낙은 일면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걸 일면으로 안 쓰고 싶어 갖고 얘를 올렸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정말 그 개헌특위 위원장이 일단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개헌특위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12명이나 포함되어 있고, 그 자문위가 이제 53분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그 특위에서 합의해서 그런 전문가를 그 추대를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시 삼고 있는 것들이 사실 11월에 국회 홈페이지에 이미 다 공개가 된 거예요. 한 달 반 전에. 뿐만 아니라, 그 11월 22일, 23일 이때 그 내용들에 대한 보고 회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 많이 들어왔었고요. 근데 그때 이의 제기를 뭐 하고 싶으면 하지. 이제 와서 지금 공세를 하는 거는 뭐 우리도 다 그 속을 알다시피 지방선거하고 개헌 투표를 같이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자기네들 지선에서 거의 완패할 뭐 그렇지 않아도 완패할 것 같지만은 거기에서 같이 그 투표를 안 하기 위한 그런 명분으로 이제 그런 꼼수로 이걸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선일보는 신문이 안 팔려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보수라는 그 좀 수구 보수의 좀 어떤 가치를 자기들이 좀 선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왜 그 중국 혼밥 논쟁도 거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 좌파 개헌안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문기구인데 거기 공동위원장이 이제 우리 민주당 출신의 김원기 국회의장이 있고 그 당시 사무총장 김형호 아니요 김원기 전 의장. 그리고 김영호 전 의장은 새누리당 전 의장이었어요. 그분이 공동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보고서를 만든 거야 자문위원회에서. 최종 안으로 초안이에요. 아니고 그냥 정말 권고안이잖아요. 근데 그 초안을 보고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자유한국당을 지금 막 압박하고 있는데 그 자문위가 낸 그 기본권 개정안이 너무 좌파적이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내용을 보면 뭐가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 등 그 내용이 그 보고서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문위원회의 판단은 사형제 폐지가 좌파예요? 아니 근데 그 자문위원회 이야기는 그 많은 개정안 중에서 이슈될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이것을 토론할 수 있는 이슈될 수 있는 것을 다 하나 이렇게 기재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슈가 되니 국민 토론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이런 의견으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것이 마치 최종안처럼 하면서 지금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절차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개정안이 이제 우리가 그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받아들인다면 일단 국회에서 투표를 하잖아요. 표결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3분의 2 통과해야죠. 3분의 2 통과돼도 다시 국민투표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자문위원들의 자문이었어요. 자문.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토론을 해봐라라고. 그렇죠. 정리해보면 이거네요. 새누리당 사람들도 들어가 있는 자문위원회가 단지 권고안을 그것도 초안을 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다. 그게 최종안인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마지막 상태인 것처럼 근데 이렇게 내용을 보니 사형제 폐지나 이런 것들인데 이게 마치 좌파인 것처럼 사형제 폐지하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유럽에. 사형제를 지금 유지하는 국가가 거의 점점 우리나라도 사형을 집행하지 못해요. 사실상 그래서 사형 폐지 국가로 저희가 분류됩니다. 그렇죠. 사형을 왜 집행을 못하냐? 사형을 집행하면요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 우리나라 수출을 못해요. 그거를 모르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도 사실 사형제 폐지 쪽이죠.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권고안일 뿐인데 그것이 최종안인 것처럼 이제 호도하면서 어떤 호헌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1월에 발표돼서 국회 홈페이지에 지금까지 계속 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문제 제기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이 시점에서 그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어가지고
좀 이슈화하고 있는 거, 트집 잡는 거.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시비거리로 삼고 있는 거는 이제 그 불순한 의도. 네. 그러니까 이 불순한 의도는 이제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를 이제 막아내겠다는 그렇죠. 거죠. 예. 네. 뭐 지난번 우리 그 2018년도 예산안도 우리 어르신들 복지, 뭐 기초연금 이런 문제도 6월달 지방선거에 불리하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예, 그 이후에 지급하도록 그것도 우리가 그러면 7월달에 지방선거 끝나고 그 다음 달부터 우리 실시하겠다 했더니 그것도 영향이 미치니 9월달에 하자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거든. 국민투표 붙이면 지방선거에 참패할 것 같으니까 이거를 국민투표 안 붙이기 위해서 계속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네. 지방선거에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개헌의 내용, 그다음에 개헌에 자기네들이 반대한다는 것을 들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 자체도 두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대선 공약으로 다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 하겠다고 다 명명백백히 공언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공수표 날리는 거고. 아니 근데 이제 정치를 저쪽 자유한국당 계속 색깔론으로 일관적으로 지금 막 그 모든 선거를 색깔론으로 가는데 이제 개헌까지도 이제 색깔론 개헌으로 가니. 그렇죠. 네? 여기서도 이제 좌파 논쟁, 종북몰이를 하는데. 색깔론 금지법 같은 거 우리 못 만드나, 진짜.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색깔론이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왜냐면은 논의 지형을 확 좁혀버리고. 그렇죠. 상대방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매도해버리기 때문에 생산적인 토론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 이런 것들을 발견해낼 수도 없고 집행할 수도 없게 돼버립니다. 남북관계 경색은 더 분명한 거고요. 정말 나쁜 정당이야. 진짜 나쁜 정당이에요. 자, 요거를 좀 소개시켜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카톡 들고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좌파 개헌안이라고. 보면은 사실을 조금 섞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방분권 강화한다. 섞잖아요. 섞어. 그 다음에 뭐 5.18 같은 경우 좀 헌법에 좀 명시하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저희가 좀 하고 있잖아요. 그거 섞어요. 근데 그러면서 실질적이지 않은 거짓말 내용을 토지 소유권 박탈 뭐 이런 거 나오고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인민민주주의 등재. 그러니까 사실하고 완전 허위를 섞어서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그래 5.18 얘기 내가 언론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래 뭐 지방분권 강한다는 거 내가 언론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사실이구만. 전체 다 사실이구만. 이렇게 받아들이도 카톡을 만들어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엄청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묘하네. 그 저쪽을 내가 요새 보니까 저쪽은 이 색깔론이나 그런 아주 자기들이 이제 아주 그 공격을 우리 여당을 공격할 때 우리 옛날 야당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 원로 정치인 JP를 찾아가요. JP를 찾아가서 일단 JP가 화두를 던져. 그리고 나서 저쪽이 작전에 들어가다고 막. 근데 이번에는 JP와 MB를 만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쪽은 이상하게 뭔가의 작전 개시하기 전에 원로들에게 보고를 하는 문화가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야당이 JP 만나러 간다면 이제 전쟁을 선포하기 직전인 거지. 제가 이번에 이제 여수 순천에 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수 오동도주에 가면 지금 동백꽃이 있어요. 추운데. 근데 그 동백 아가씨 그 노래가 금지곡이었잖아요. 그게 왜 빨간색이잖아요. 동백꽃이요. 그래서 그 박정희 시대의 금지곡이었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지들은 왜 빨간 옷 입고 다녀요, 요새? 금지야, 금지, 저쪽도. 아니, 그 완전히 코미디 같은 거잖아요. 빨간색인 동백꽃 아가씨 그 이미자 노래, 그 주옥 같은 노래를 금지했던 게. 근데 지금 제가 이, 좌파 개헌론을 들고 나오는 이 종북몰이 이거를 보면서 뭐 그때 동백아가씨 금지했던 그 시절하고 그 논리랑 크게 안 다른 것 같다. 정말 그 유치함에 있어서는. 근데 오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1, 2부 대본 없이 하거든요. 대본이 없으니까 시간이 벌써 56분이 흘렀어요. 근데 이제 마감을 해야 될 거 대본이 없으니까. 이거 뭐 시간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우리 박경무 의원님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그리웠습니다. 왜 안 나오셨어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중앙당의 파켓이 지금 잠시 안 하고 있잖아요. 진짜가 나타났던데 거기 고정설이 있대요. 말씀을 들었긴 했는데 곧 부활이 그래야 될 거라고 진짜가 나타났다. 선거가 다가왔으니 또. 그래서 하여튼 그쪽으로 가면 우리는 경쟁되는 겁니다. 경쟁사가 되는 겁니다. 잘하세요. 참 우리 박경무 의원님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오랜만에 좀
네, 자주 불러주시고요. 네. 예, 뭐 서울시 당원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뵈서 인사드려서 반가웠고 또 오늘 이렇게 현안을 가지고 이렇게 수다 떨듯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여기 지금 이 자리에는 3분만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많은 그 당원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교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전 좋습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예, 자주 나오시고요. 네.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서당캐 35회 1부는 이제 스튜디오 녹음이고요. 남북관계 국내 최고 권위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정청래 전 의원과의 대담 인터뷰도 이번 팟캐스트 서당캐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35회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